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방송을 준비하고 업로드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공유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송의 기획과 제작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혼자 다 아는 남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방송을 업로드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기나 견해를 보면서 제 방송 발전에 굉장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심으로는 제가 방송을 혼자서 만들어가고 있지 않다.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지금도 약간 시각적인 부분에서 화려함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었던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제안 덕분이고요. 간간히 좀 검수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격려도 해주시지만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견해와 의견은 늘 감사히 수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가감없는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쿠빌라이가 데칸에 등극하는 과정까지 봤는데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신에 중국 대륙의 지배자로서 확고하게 입지를 굳히는 걸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쿠빌라이의 때부터 몽골 제국은 사분오열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 제국의 내전이 아주 본격화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요.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세운 5개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치고받으면서 동족상잔을 벌이고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몽골 제국의 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지도와 함께 소개해드린 내용이니만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들은 대체로 칭기스칸과 부르테의 네 아들 중에 어떤 사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동유럽과 러시아 남부에 있었던 킵차크 칸국 같은 경우는 칭기스칸과 부르테의 맏아들인 주치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여기가 청장 칸국과 백장 칸국이라는 두 나라의 연합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건데요. 이 킵차크 칸국의 실질적인 패권자는 청장 칸국의 수장이었고 이 시기에는 킵차크 칸국의 수장이 베르케였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과 부르테의 막내 아들 툴루이의 아들인 훌라구가 세운 일칸국이 있었죠. 일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건국자인 훌라구가 사망을 한 뒤에 그 아들인 아바카가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기스칸과 부르테의 둘째 아들인 차가타이의 후예가 세운 차가타이 칸국이 있었고 또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의 후예가 세운 오고타이 칸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기스칸의 막내 아들인 툴루이의 두 아들이 데칸 승계 다툼을 하면서 그 승리자인 쿠빌라이가 세운 카하눌루스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시기에 따라서 중국식 국호로 지원 혹은 대원, 그리고 우리한테 더 친숙한 명칭은 원나라죠. 이렇게 5나라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빅3는 원나라, 일칸국, 그리고 킵차크 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외곽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리고 세력이 미약한 국가는 카이두가 간신히 살아남으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오고타이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빅3 중에 하나인 일칸국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고 후반부에는 세력이 미약했던 오고타이 칸국, 그러니까 카이두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부에서는 일칸국과 킵차크 칸국을 중심으로 정세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2부에서는 중앙아시아로 와서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두, 차가타이 칸국, 그리고 쿠빌라이 칸 사이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까지 다루고 나면은 칭기스칸의 후예들 이야기 중에서 쿠빌라이와 큰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는 쿠빌라이의 이야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의 이야기에 좀 포커싱을 해서 먼저 일칸국의 상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칸국의 수장 훌라구가 죽은 이야기까지는 했었죠. 훌라구는 말년에 맘누크 왕조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총망받는 신하인 바양까지 쿠빌라이에게 빼앗긴 다음에 시리에 빠진 채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훌라구의 뒤를 이은 게 아바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칸국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 아바카가
상당히 호전적인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호전적이었냐면은 이 일칸국과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서쪽, 북쪽, 동쪽의 적을 한꺼번에 상대를 하는 그런 전투적인 면모를 보였던 게 이 아바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취하고 또 북쪽과 서쪽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취했던 거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전국시대의 영웅 다케다 신겐의 아들 다케다 가치오리가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서 확장 정책을 펼치는 그런 행보에서도 정복군주의 후계자가 호전적인 케이스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일칸국의 아바카의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일칸국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는 맘루크 왕조와 접경을 마주하고 있죠. 이 맘루크 왕조의 바이바르스와 접경을 마주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주치 가문의 킵차크 칸국이 있습니다. 현재의 동유럽과 러시아 남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킵차크 칸국에서 바투의 후계자인 베르케와 지난해부터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이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차가타이 칸국하고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이 세 개 국가와 계속해서 치고받는 그런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맘루크 왕조랑 싸우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칸국이 동족인 킵차크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싸워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맘루크 왕조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1266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으로부터 16년 후인 1282년까지의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6년 동안의 상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서부전선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칸국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은 이 맘루크 왕조가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땅 같은 경우는 로마가 점유했을 때도 로마의 곡창지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이런 이집트로부터 굉장히 풍요로운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칸국의 아바카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인 훌라구도 격파하지 못했던 맘루크 왕조의 바이바르스였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바르스는 훌라구의 군대를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격퇴하고 또 이집트 시리아 지역에서 완전히 밀어낸 그런 실력자였죠. 바이바르스는 이렇게 몽골군을 몰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굳히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시리아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 지역에 구축해둔 속국이나 동맹국을 자기 영향권으로 막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슬람계 속국들도 이슬람계 왕조가 자기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밑에 신민들도 그렇고 훨씬 더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몽골의 속국이었던 그런 나라들이 바이바르스 밑으로 계속해서 하나둘씩 모여들게 됩니다. 아바카는 바이바르스가 이집트 시리아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거기서 계속 굳히기를 해나가니까 섣불리 대결하는 걸 포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한 11년 기다려서 1277년쯤 됐을 때 바이바르스가 사망하니까 그때 이후로 본격적인 공작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외교전인데요. 이 이슬람 왕조인 맘루크에 어떻게 외교전을 벌이냐면, 이미 이슬람 소국들은 맘루크 왕조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걸 넘어서 기독교 세계와의 동맹을 강화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황청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지역으로 사신을 파견해서 다시 본격적인 십자군을 재개를 하면은 너희와 힘을 합쳐서 합세해서 이 이슬람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데 기독교 왕국이 섣불리 이런 제안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맘루크 왕조군의 위력이 굉장히 뛰어나기도 했고 또 몽골군이 번번이 맘루크 왕조군에 패배를 했으니까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시기에는 십자군 원정이 너무 소모전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십자군 원정의 열기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부터 10년 조금 더 된 1290년 초까지 되면은 사실상 십자군 원정이 완전히 종결이 되게 됩니다. 자, 아바카는 가장 세력이 큰 기독교 왕국으로부터 원군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인근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그리고 조지아, 이런 코카서스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그 국가들을 설득해가지고 연합을 구성해서 맘루크 왕조를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꽤 그럴듯한 연합이 모여요. 몽골군은 한 5만 정도 되고 인근 기독교 왕국 동맹군은 한 3만 정도 되는데 이 8만 정도 되는 군사를 데리고 맘루크 왕조를 칩니다. 그런데 맘루크 왕조가 다시 한번 이 만만치 않은 대군을 격파를 해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바르스가 이미 죽은 상황이었는데도 이 몽골군 중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가지고 이 중군의 지휘관이 부상까지 입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맘루크군은 과거에 수부타이 바투의 서방원정 시에 몽골군에 의해서 팔려나간 그런 전쟁 노예들이 몽골군에게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몽골군의 전략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전략적인 대처 상황을 면밀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미 맘루크군 자체가 몽골군을 사냥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집단으로 진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맘루크 왕조가 몽골군을 격파한 거를 바이바르스의 개인적인 역량으로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시기까지 오면은 맘루크 왕조의 군사적인 역량이 굉장히 체계화돼서 몽골군으로서는 더 이상 맘루크 왕조를 쉽게 격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의 서방 확장은 사실상 여기서 완전히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칸국의 북쪽과 동쪽, 같은 집안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한 적이 된 킵차크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과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칸국이 어떻게 북쪽에 있는 킵차크 칸국과 적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칸국과 킵차크 칸국의 적대는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칸국의 훌라구가 계속해서 아랍으로 진출하고 있을 때 이미 바투의 후계자 베르케가 계속해서 그 등 뒤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일칸국이 차지한 풍요로운 아랍 지역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훌라구가 계속해서 군사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훌라구가 나름대로 북진해가지고 북쪽의 본거지를 차림으로써 킵차크 칸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으면서 아주 본격적인 전투로 이어지는 상황은 많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베르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로 보이는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바로 훌라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인의나 도덕이 거의 없는 그런 시기에는 적의 수장이 죽은 그런 상중을 노려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 적의 수장이 친족이라는 특수성도 있는데 베르케는 아주 냉혹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오촌인 일칸국의 아바카를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본격적인 고륙상쟁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 베르케의 습격부터라고 보이는데요. 이 베르케의 습격에 대해서 일칸국의 아바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상황극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6년 봄, 킵차크 칸국의 칸인 베르케는 조카 노가이를 파견해 자신의 오촌인 일칸국의 아바카를 공격하였다. 킵차크 칸국의 장군 노가이는 카스피의 서안에 있는 데르벤트 고개를 넘고 쿠라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시르반에서 일칸국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일칸국 군대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패배하고 말았다.
이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킵차크 강국의 베르케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이 베르케가 직접 전투에까지 나서야 하다니. 이복의 노가이, 이번에는 반드시 지난 전투의 패배를 서력하도록 하자. 네, 이번에는 필사의 각오로 분전하여 일칸국을 제압하고 베르케 칸 앞에 아바카의 목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전쟁과 같은 경로를 따라 진군하던 킵차크 강국의 군대는 다시 데르벤트 고개를 넘어 쿠라강에 이르렀다. 쿠라강은 카프카스 산맥을 따라 흐르는 강이기에 강 인근에는 험준한 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다. 베르케 칸, 쿠라강까지 왔군요. 그래, 신중히 도하하도록 하자. 자네가 선진을 맡아 먼저 도하하고 내가 그 뒤를 따르겠다. 베르케의 말에 따라 노가이가 선진을 이끌고 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어서 베르케가 쿠라강의 중심에 들어섰다. 바로 그때 쿠라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서 강을 향해 빗발치듯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 베르케를 노린 복병인가? 안부스다! 일칸국의 복병이다! 모두 칸을 엄호하라! 하지만 빗발치던 화살로 인해 베르케를 엄호하던 병사들은 물론 베르케까지 불기에 객이되고 말았다. 전쟁 중에 수장을 잃은 킵차크 강국의 군대는 서둘러 본고지로 철수하였다. 이 소식은 일칸국의 중심부에 있었던 아바카에게도 전해졌다. 설마 했는데 우리의 복병이 정말로 베르케 칸의 목숨을 끊어놓았어. 제법 운이 좋았군. 그렇지만 오촌 사냥이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니군. 아바카칸, 감정에 젖어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왕자님이 아닌 훌라구 칸의 뒤를 잇는 군주가 아니십니까? 깁차크 칸국은 이제 베르케 칸을 잃은 우주 공산입니다. 이 기회에 깁차크 칸국을 공략하시죠. 인간적인 흉내를 낼 틈도 조금도 주지 않는 건가? 그보다 깁차크 강국을 공격하자는 자네의 의견에는 반댈세. 깁차크의 초원이 우리 몽골의 말들에겐 푸근하긴 하겠지만 거긴 좀처럼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지. 먹을 것이라면... 아바카 칸께서는 차가타이 강국을 노리고 계시군요. 잘 보았네. 차가타이 강국을 들이쳐 약탈을 하면서 재미를 좀 볼 셈이야. 그렇게 천천히 차가타이 강국을 무너뜨리다가 결국에 정군으로 들이쳐 차가타이 강국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거 참 묘안입니다. 차가타이 강국은 알루구 칸이 죽고 무척 혼란한 시기이니 그 틈새를 잘 파고들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듣자 하니 아리크부케를 제압한 구빌라이 칸도 차가타이 칸국에 군침을 흘리는 눈치더군. 참 욕심도 많은 분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데칸의 자리를 뺏은 거로도 모자라서 차가타이 칸국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군요. 구빌라이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좋아. 즉시 전쟁 준비에 착수하여 곧 호라산으로 침공하도록 하겠다.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칸국의 아바카가 훌라구의 뒤를 이어 즉위하니까 베르케가 일칸국이 뒤숭숭한 틈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베르케가 일칸국과의 전쟁 중에서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황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각색한 내용인데, 베르케 칸은 쿠라강을 도하하는 시점에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케 칸이 도하하는 시점을 노려가지고 거기에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베르케 칸을 전사시켰다고 이렇게 각색을 했고요.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일본 전국시대의 영웅 모리모토 나리가 적장이 강에서 도하할 때 자기가 단신으로 적장을 유인해가지고 그 적장이 강을 건너고 있을 때 화살로 집중 사격해서 전사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이 도하하는 시점은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바카가 이렇게 베르케 칸을 전사시킨 다음의 상황이 중요할 텐데, 아바카 칸은 베르케 칸이 죽은 킵차크 칸국을 노리지 않고 차가타이 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상황극에서는 킵차크 칸국에 별로 먹을 것이 없다, 킵차크 칸국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이런 걸 이유로 들었지만 아마 일칸국에서 킵차크 칸국으로 향하는 그 진군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킵차크 칸국을 공격하는 게 일종의 모험으로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수부타이와 제베의 1차 서방 원정에서 몽골군이 택했던 경로가 이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서 킵차크 초원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두 장군이 굉장한 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프카스 산맥을 넘으면서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또 산맥을 내려온 다음에는 들판에서 대기하고 있는 적들을 맞아서 힘겹게 고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칸국의 아바카는 굳이 이런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기를 통해서 제대로 자리 잡은 적군과 싸움을 벌여야 됐기 때문에 아마 전투를 피한 걸로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간에 아바카 칸은 차가타이 칸국을 공격하기로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쿠빌라이도 이 차가타이 칸국에 마술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이 왜 이렇게 사방에서 군침을 흘리는 그런 동네북이 됐냐면은, 킵차크 칸국에 베르케가 전사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차가타이 칸국의 군주인 알루구가 사망합니다. 군주가 사망하면 당연히 그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겠지만, 알루구의 사망 이후에 일련의 상황이 그런 혼란을 더욱더 부채질을 하게 됩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알루구 사망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방에서 마수가 뻗치는 이 차가타이 칸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건 다음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